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신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조현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저희 상담소에는 이처럼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리 증상에 많은 증상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렇게 조현병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은 아마 이 증상이 심리 질환에서는 가장 끝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된 그런 단계가 된 거죠. 결국 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체가 쪼개져서 다른 형태를 띄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완전했던 어떤 정신세계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른 어떤 방향을 향해서 정신사고의 문제가 매우 충격적인 영향을 통해 다른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에게는 하루의 삶이 어찌 보면은 지옥이라고 말해도 아마 될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거의 혼자 지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람과 경쟁을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상황을 거의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거의 혼자 지내거나 주위에 친구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보통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의 말, 또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매우 긴장되어 있고 또 불안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좀 어려운 상태죠.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괴이한 사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떤 상태를 통해서 과연 이렇게 정신분열이 오게 될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내담자들을 통해서 이 정신분열 환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이 지경까지 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분열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본인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서 충격적인 어떤 상처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나 또는 죽음을 느끼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마다 그 정신분열이 오는 환경과 또 형태 그리고 그 상황은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자신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가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엄마가 어느 날 아버지 쳐다보는 그 엄마의 눈빛을 봤어요. 이 아들이. 그랬는데 아버지를 쳐다보는 엄마의 눈빛이 도저히 이 아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는 걸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 무시, 천대,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엄마하고 똑같이 아버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그때부터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 누나의 눈빛이 어쩌면 이 아들에게는 공포, 그들에게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성장 과정 중에 소아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리를 이렇게 절름절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는데 교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옆에 있는 자기 짝이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를 의식하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그 친구를 쳐다보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가 쳐다보는 것이 바로 눈빛인데 그 눈빛이 바로 자기 엄마와 누나가 아버지를 쳐다보았던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한 열등감이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랬는데 그 열등감은 곧 누나와 엄마로부터 경험한 눈빛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짝을 쳐다보지 못했고 친구들을 쳐다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를 무시, 경멸, 선대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느끼고 있으니 세상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경험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청년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신과 약을 먹으며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현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본인은 날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다. 그 지켜보는 눈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천대하는 눈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손바닥 위에서 나는 꼼짝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신분열에는 이분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데 대한 사람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데는 어려서부터 어떤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상태가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지만 그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고 한 부모에게 맡겨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혼하고 가버린 부모나 또 나를 맡아서 키우는 부모도 그 부모도 역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자기 존재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나는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가 학교를 가서 친구들에게 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이 아이를 약자로 보겠죠.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을 괴롭혀요. 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한 이 아이는 누구도 내 편이 돼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또 때로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면 말해봐야 문제만 만든다. 아니면 말해봐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이 아이는 고스란히 모든 고통을 혼자 경험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사람이 두려워지고 나는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직 혼자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방치된 아이, 누구에게도 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이 아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이 아이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생체적인 현상의 문제까지 일으켜서 결국은 정신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되거나 이런 경우 정신분열로 나타납니다. 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보통은 거의 다가 방치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에 들어갔거나 이랬을 때 정신분열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대다수가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포를 느끼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아니면은 환청환시가 겹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추행을 통해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말해봐야 이것이 치료되거나 인정받아지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이 아이는 이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있다가 정신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외부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이 1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특정적인 인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특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 내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나를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사고와 생각까지도 조작하고 또 때로는 나의 SNS도 다 해킹당하고 이런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신분열이 있는데 환시와 환청까지 나타나면 정말 힘든 상태가 돼요. 응? 이 환청의 소리가 불특정한 어떤 남자나 여자 또는 귀신의 소리로도 들려요. 이처럼 정신분열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것이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외부의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어렵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와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어렵게 됩니다. 이미 이 분들은 정신분열이 되면 뇌의 호르몬의 문제나 세로토닌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생체적 문제가 생기게 돼서 정신과 약은 필수로 먹어야 돼요.
이런 분들 중에도 정신과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정도 되면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과 약을 안 먹고도 치료할 수 있나요?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이미 정신분열까지 오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정신과 약은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리치료가 진행되면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심리치료라는 것과 정신과 약으로만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정신분열을 일으키기까지 이분들을 방치한 가족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 정신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무방비하고 있었던 가족들이 과연 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이 분의 마음을 과연 100%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그 상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사자가 하는 말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들을 매우 세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를 이해하기보다는 설득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설득해서도 안 되고 단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말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가족을 두신 분들은 늘상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에게는 그게 현실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또 거부당하고 두려워지고 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해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치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분열을 두신 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정도 됐으면 약은 먹어야 하고요.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져요. 감정에 격해지면 심리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완화되고 그리고 감정 상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필수이고 또한 심리치료 역시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한 현실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원인을 치료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약과 상담사가 이걸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의 철저한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이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신분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분을 철저하게 도와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격리시켜서 뭐 오피스텔 같은 데서 혼자 있거나 나가서 혼자 살거나 이래요. 워낙 집에서 여러 가지로 가족을 힘들게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들을 방치해서 혼자 놔두면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와 약으로 병행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됐든 옆에서 이분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가족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편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인정을 받고 있고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은 치료에 열중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놔두면 사실 이분이 치료한다는 의욕이 이런 분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응?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해결해 달라는 게 주 요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을 두신 분들은 철저하게 가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있으면서 이분에게 주었던 상처도 기억하고 해주지 못했던 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분 입에서 다 나와요. 화가 나면 감정을 토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이 일어났을 때도 그분이 일으키는 포커스가 있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가 말하고 감정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것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런 가족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편이 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관심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치료하면 된다고 했으니 치료를 잘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치료에 임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가 저희 상담소에는 있고 또 그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